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이지성이 꿈꾸는 다락방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람은 생생하게 꿈꾸는 그대로 된다. 시각화 공식의 유래. 시각화 공식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유럽에서 시각화의 공식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사한 사람이 있었다. 나폴레옹이다.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전술 전략의 천재다. 카이사르 징기즈칸에 버금가는 전쟁 영웅이다. 이 위대한 사람이 전쟁에 관해서 남긴 인상적인 말이 있다. 전쟁, 그것은 상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다. 나폴레옹은 성공의 천재이기도 했다. 일제 식민시대에 일본 사관학교에 입학한 조선인이 일본 천황의 자리에 올라 서구 열강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고 가정해보라. 나폴레옹이 바로 그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다. 프랑스 식민지 코르시카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유럽 대륙의 황제들을 자신이 발밑에 꿇어 앉혔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의 성공에 대해 남긴 말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이 임박해지면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전쟁을 상상했다. 나폴레옹 연구 권위자 중 한 사람이 막스 갈로의 표현에 따르면 전쟁을 명상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상상 속에서 모의 전쟁을 치렀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며칠씩 계속되는 상상 전쟁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거둘 때 비로소 종료되었다. 나폴레옹은 식민지 출신이라 프랑스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의 군대는 물자와 무기는커녕 군복과 군화 지급마저 변변찮아 누더기 군단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반면 그와 대치했던 유럽의 장군들은 국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나폴레옹이었다. 전쟁을 실제로 준비했던 유럽의 지휘관들이 결코 아니었다. 나폴레옹은 시각화의 공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필자는 한때 그가 성서에서 배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성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는 책이지 자기계발 서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나폴레옹이 유년 시절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각화의 공식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시절 음악이나 체육 실기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교육학자들이 말에 따르면 이 경우 잠재력이 발휘돼서 평소보다 몇 배 뛰어난 실력이 나온다고 한다. 단지 마음으로 생생하게 꿈꾸는 것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몇 배나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음악이나 체육실기 시험에만 통하는 것일까? 아니다. 인생이 거의 모든 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이 매일 매 순간 예뻐지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들이 그 마음에 반응해서 외모를 실제보다 몇 배 돋보이게 만들어준다. 학생이 이해력과 집중력이 나날이 높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 매 순간 생생하게 그리면 두뇌가 그 간절함에 영향을 받아 점점 천재적인 두뇌로 변화한다. 세일즈맨이나 자영업자가 고객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상상을 매일 매 순간 진심을 담아서 하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밝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금은 감히 꿈꾸기조차 두려운 그런 삶도 이미 선물로 받았다고 믿고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꿈꾸면 언젠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기적처럼 주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꿈꾸는 법을 잊어버린다. 10대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대학이 되어서는 취직 때문에 힘들어하며 사회에 나와서는 일과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 속에 쌓여 지낸다. 마음을 다해서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는 시간은 아예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라며 소극적으로 임한다. 이러니 인생이 풀릴 리 없다. 마음이 미래로 향해야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꽉 막혀 있으니 안 되는 생각, 안 되는 행동만 나오고 삶은 서서히 벼랑 끝으로 치달아가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유년 시절의 경험을 단순한 추억으로 묻어두지 않았다. 그는 음악이나 체육, 실기 시험에 적용되는 상상력의 힘이 인생의 모든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불리한 현실적 조건을 보는 대신 언제나 마음속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위대한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좋지 않은 성적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는 수석 졸업생들을 제치고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다. 또 식민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황제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고 반역죄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위대한 영웅이 되어 감옥문을 나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다. 그러나 후일 자신이 꿈대로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전과 달리 자기 자신의 믿음보다는 권력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위인들은 모두 나폴레옹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위인들의 공통점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렇듯이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온 마음을 다해 믿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링컨을 생각해보자. 그는 수천 년간 내려온 악습인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만일 링컨이 꿈 대신 현실을 보았다면 과연 노예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위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시각화의 힘 공식은 우리가 유년 시절에 본능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나 감사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꿈의 공식이다. 사실 우리는 시각화의 공식을 터득하려 애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유년 시절이 순수한 믿음만 회복하면 되기 때문이다. 세파에 찌든 마음은 버리고 옹달샘처럼 맑디 맑은 유년의 마음으로 당신의 꿈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 꿈을 믿어보라. 삶의 모든 면을 긍정하고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매일 매 순간 진심에 진심만을 담아서 그렇게 해보라.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성공이 마치 기적처럼 찾아들 것이다. 시각화의 공식은 어떤 한가한 문학가나
철학가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뭇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요량으로 만들어낸 말만 그럴싸한 성공 법칙이 아니다. 또 근대나 현대의 성공 철학자들이 제조해낸 숱한 성공 이론 중에 하나도 아니다. 시각화의 공식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유년 시절이 우리들 자신이 수없이 사용한 공식이고 역사의 모든 위인들과 성공자들이 사용한 꿈의 공식이다. 어쩌면 1 플러스 1은 2라든지 2는 MC 제곱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데도 이 공식은 세상으로부터 그리 큰 대접을 받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천대받은 감이 없지 않다.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한번 말해보라. 사람의 성공은 돈이나 학벌, 능력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꿈꾸는 능력에 달려있대. 아마도 그리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철없는 사람 취급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심한 경우 헛소리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인류는 꿈의 힘을 부정하는 바이러스에라도 걸린 것일까? 어쨌든 시각화의 공식은 역사적으로 세상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몽상가들 또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쯤으로 취급당해 온 것이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뜻밖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현대 물리학이 총화라고 불리는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원자보다 작은 어떤 미세물질, 즉 양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양자들이 언제라도 물질로 전환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 이 양자들이 어떤 비물질적인 힘, 즉 에너지에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양자들은 지구의 모든 장소와 우주의 모든 장소에 마치 구름처럼 퍼져 있다. 지금 당장 허공을 약 10초 정도만 쳐다보라.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으로 보았다면 매우 놀라운 현상과 마주쳤을 것이다. 허공 속에 구름처럼 퍼져 있던 양자들이 당신의 생각 에너지에 반응해 당신이 시선이 머물렀던 그 지점으로 미친 듯이 몰려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을 테니 말이다. 양자들은 인간이 생각 에너지에 반응한다. 그 결과 파동에서 물질로 변화한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 최고봉이라 불리는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진실이다. 물론 양자 물리학은 원자나 분자 크기의 세계, 즉 1000만분의 1mm 이하의 세계를 다룬다. 때문에 이를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자 세계가 4차원이라면 현실 세계는 3차원이다. 이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하지만 4차원에 3차원이 포함된다는 것 또한 진실이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물론이고 모든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 마지막엔 양자들만 남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양자론과 더불어 현대 물리학이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는 곧 물질이고 물질은 곧 에너지다.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인데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은 미래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꿈꾸었던 것이다.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상대성 이론은 시각화의 힘, 공식의 물리학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시각화의 공식을 인정한 대표적인 과학자들이다. 막스 플랑크, 베르넌 하이젠베르크,
에르빈 슈레딩거, 폴 디렉, 볼프강 파울리, 존 휠러, 데이비드 홈. 이들은 모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이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보라. 당신은 우연히 그림 한 점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파블로 피카소의 미발표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루브르 박물관장은 피카소의 미발표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라는 친필 보증 서류를 곁들여서 보내왔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미술품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그 미술품을 지키고 관리하는데 당신이 온 힘을 노력과 집중하지 않겠는가? 피카소의 피자만 들려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그가 꿈꾸는 대로 된다 라는 시각화 공식은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이 양대 산맥으로부터 그 진실성을 확증받은 지극히 과학적인 공식이다. 만일 당신이 이 공식의 효력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이 잘못이다. 또 만일 이 공식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실패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 공식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이제 당신이 성공의 길로 들어섰음을 뜻한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이 자유다.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사용한 꿈의 공식. 오나시스와 시각화의 힘. 1986년 부산항. 한 외국인 남자가 배에서 내렸다. 며칠 후 그는 서울 가리봉동 반지하방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키가 작고 못생기고 돈이 없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이 남자는 오랜 시간을 백수 또는 3D 산업의 노동자로 보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2007년 그 외국인 남자는 한국 최고의 여성 댄스 가수와 헤어졌다는 신문 기사로 전국을 들끓게 한다. 그러더니 몇 달이 못돼서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대그룹 최고 경영자의 딸을 신부로 맞이한다.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까? 아마도 99%의 사람들이 딱 잘라서 말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다. 20세기 지구에서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다. 1923년 9월 오나시스는 프랑스 파리에 버금가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빈민가의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4개월간의 최저 생활비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못생겼고 키가 작았고 대졸자도 아니었고 아르헨티나 언어를 알지 못했다. 당연히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약 4년 후 그는 통장에서 10억여 원이 잔고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서 10년 후에는 1,000억 원을 상회하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 그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각화의 힘을 알게 되었다. 성공학 서적에서 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99%의 독자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 물론 호응하는 독자들도 있다. 하지만 순간적일 뿐이다. 즉, 이 공식에 자신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알게 된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이 실업이 늪에서, 가난이 늪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인생을 걸었다. 매주 토요일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압구정동으로 향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압구정동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만 간다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특이하다. 음식에는 관심이 없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손님들을 골똘히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묵상에 잠긴다. 이 행동을 끝없이 반복한다.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종교 의식을 치르러 온 사람 같다.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묵상 의식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육체 노동으로 번 일주일치 임금이라는 점이다. 당신은 이 젊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나시스가 바로 그런 젊은이였다. 오나시스는 매주 토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고 부자들만 간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코스타 그레초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나시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다. 코스타 그레초는 드라코리스라는 선박회사를 경영하는 그리스인 재벌이었다. 오나시스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화제를 오나시스의 사랑 이야기로 돌려보겠다. 오나시스는 3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시스는 우연히 한 소녀를 보고 심장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말 그대로 꿈에 그리던 여자였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소녀는 우리 나이로 16살에 불과했다. 오나시스는 그동안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데 썼던 시각화의 힘 공식을 결혼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무려 3년간이나. 사랑이 힘이었을까? 아니면 공식이 힘이었을까? 오나시스는 40세에 그 소녀와 결혼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오나시스가 시각화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그 뒤로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디바로 활약하던 마리아 칼라스에게 사랑을 느낀 나머지 이 공식을 사용해 그녀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었다. 그는 아내 몰래 무려 9년간이나 마리아 칼라스와 연인 사이로 지냈다. 결국 오나시스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말았다. 그러다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를 보고 다시 사랑에 빠졌다. 오나시스는 이번에도 그 공식을 사용했다. 그러자 제클린 케네디가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오나시스 곁으로 와서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이때 오나시스는 62세였다. 스필버그와 시각화의 힘.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이 공식을 실천했다. 스필버그의 초등학생 동창 짐 솔린버거는 한 대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광경을 간절하게 상상했다. 그가 그 광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꿈꾸고 말했기에 우리는 스티브의 소망을 잘 알고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1989년에 한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실제 영화 감독이 되었다.
하지만 스필버그의 생생한 꿈은 금방 실현되지 않았다. 시각화의 공식을 실천한 뒤 무려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 감독은커녕 영화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다. 영화사 관계자 중 스필버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영화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 아마 스필버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쯤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달랐다. 그는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했다.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쳐들어갔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에 경비원들은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스필버그는 빈 사무실을 하나 찾아낸 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러고는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 사무실을 무려 2년 넘게 사용했다. 그 2년 동안 스필버그는 시각화의 공식을 거의 완벽히 가깝도록 실천했다.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는 꿈의 영상은 과거에 혼자만이 상상 속에서 그렸던 꿈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스필버그의 꿈은 실현되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이름뿐인 사무실을 나와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남자는 스필버그 못지않게 영화 광이었다. 서로 통한다고 느낀 스필버그는 오래된 친구 대하듯 자신이 처지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 사람이 당신의 열정에 반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봐라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다. 스필버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데뷔작 엠블린이 탄생했다. 기억하라. 시각화의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온다. 물 위에 뜬 기름처럼 1955년이 일이다. 21세기 빌 게이츠만큼 많은 재산을 모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는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을 선상파티에 초대했다.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이 팬이었던 부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파티 도중에 리페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오나시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나시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치 물 위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 위에 항상 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나시스나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처럼 생각이 초점을 꿈의 영상을 그리는데 맞추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나시스나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을 걸고 생각의 초점을 꿈의 영상에 맞춘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될 수 있었다. 맹물 같은 생각밖에는 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사고 습관을 따르지 마라.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높은 수준의 사고 습관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시각화의 공식을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던져진 오나시스의 선문답 같은 답변은 화로운 파티 분위기에 취해 흥청망청하고 있던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을 숙연하게 만들었다.